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미국 만찬장 총격 사건 용의자가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총격 사건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백악관은 트럼프를 악마화시킨 민주당 진영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근처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31살 콜 토마스 앨런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른 주에서 총기를 운반하고 폭력 범죄에서 총기를 발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This was an attempted assassina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ith the defendant making clear what his intent was. 사건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돼 있었던 앨런은 파란색 수감복 차림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혐의에 대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신원과 나이를 말하며 컴퓨터 공학 석사 학위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치안판사는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고 구금 상태를 유지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미 법무부는 총격 발생 당시 당국이 적절히 대응했고 법 집행이 실패한 것은 아니라며 경호 실패 지적을 부인했습니다. 백악관 역시 만찬장에서의 총격 사건 대응은 절차대로 이루어졌다며 사건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한 민주당 진영에 돌렸습니다. This political violence stems from a systemic demonization of him and his supporters by commentators, yes, by elected members of the Democrat Party. 백악관은 그러면서도 올해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줄줄이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 참석 행사들을 앞두고 보안 절차 점검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토크쇼 진행자 지미 키멀이 최근 멜라니아 여사를 향해 곧 과부가 될 것 같다고 한 발언에 진행자 해고와 방송 중단 등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총격 사건 책임을 야권과 언론에 넘기면서 지지층 결집과 역공에 본격적으로 나서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새로운 종전안을 놓고 참모들과 심야 대책회의를 열었지만 핵심 쟁점인 핵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안보팀과 이란의 제안을 논의했다며 이란과 관련한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매우 분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하는 대신 미국의 항만 봉쇄를 푸는 중간 합의를 제안하며 복잡한 핵 문제는 나중에 논의하자는 소위 지연 작전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20년간의 핵 프로그램 중단과 고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을 요구하며 핵 문제 해결 없는 봉쇄 해제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란이 새로운 제안이라며 먼저 해협 개방과 종전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미국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란의 제안을 시간 벌기용 지연 작전으로 보고 머뭇거리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권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공격을 중단할 테니 해상 봉쇄를 풀고 민감한 핵 협상은 나중에 논의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겉으론 파격적인 양보처럼 보이지만 이면엔 이란의 절박한 경제 상황이 깔려 있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역봉쇄로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원유 저장 시설이 한계치에 도달해 유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고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란이 개방을 명분으로 내세워 실질적으로는 국제 수로에 대한 통제권을 공식 인정받으려는 속셈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This is not for Iran to play with like some type of bargaining chip because of its illegal nuclear aspirations. 미국 정부는 현재의 경제적 분노 전략이 이란의 생명선을 조이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란의 원유 수출은 사실상 제로라며 추가적인 제재 완화는 없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역시 이번 제안이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아니라 고사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지연 작전일 뿐이라고 분석합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비핵화라는 가시적인 성과 없이 어정쩡한 타협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would really have to decide whether he wants to continue a pace or is he going to escalate significantly
in order to try to get the Iranian regime to capitulate. 결국 미국의 요구는 국제 수로를 볼모로 삼는 행태를 끝내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먼저 나서라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이란의 승부수와 승기를 잡았다고 판단하는 미국의 완고한 입장이 맞물리며 호르무즈의 긴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서 양국의 공조를 과시했습니다. 아라그치 장관은 협상 불발은 미국 때문이며 이란은 끝까지 버틸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미국과의 협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란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잘 받았다는 감사 인사로 이란 대표단을 맞았습니다. Попросить вас передать самые искренние слова благодарности за это и подтвердить, что Россия, так же как и Иран, намерена продолжать наши стратегич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또 중동의 평화를 위해 러시아가 이란과 지역 국가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러시아와 같은 동맹이 어려운 시기에 함께하고 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란의 이 같은 외교전은 주요 우방인 러시아와 결속을 과시하며 교착 상태에 빠진 협상을 유리한 국면으로 돌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엔 중동에서 영향력을 보여주고자 하는 러시아의 이해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란은 협상 결렬의 책임을 미국에 돌리면서도 대화에 나설 가능성은 열어두었습니다. 한편 이란 의회는 협상 대표단과 특히 이를 이끈 갈리바프 의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최근 이란 협상단이 군부 강경파의 압력으로 결정권이 없어졌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이에 대응하는 여론전으로 풀이됩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기대를 모았던 미국과 이란의 2차 종전 협상이 열리지 못한 가운데 이란은 앞서 납포했던 화물선 2척의 새로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납포 화물선에 이란 국기를 개양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주도권을 자신들이 쥐고 있다고 과시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 묶여있는 세계 최대 해운사 MSC의 프란체스카입니다. 취재진 여러 명이 배를 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있는 화물선에 접근합니다. 이란 언론들이 지난 22일 납포된 이 화물선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파르스 통신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완전한 통제 아래 유지되고 있으며 납포 선박 2척 중 한 척은 이스라엘 정권의 소유라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پرچم مقدس ایران بر روی کشتی صهیونیستی اسرائیلی به اهتزاز در اومده توسط خدمه. 혁명수비대가 납포한 또 다른 화물선 에파민 온다스호는 내부 영상도 공개됐습니다. 보트를 타고 화물선에 접근한 기자는 사다리를 타고 승선했습니다. I'm inside the vessel Epamin Ondas that was just seized by the IRGC for violating the maritime regulations, the new maritime regulations set by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혁명수비대가 납포 선박의 취재를 허용한 것은 이란과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와 역봉쇄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흔들림 없는 통제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란 정부의 외교 협상과는 별개로 강경 노선을 강화하고 있는데 협상을 어렵게 만든다는 분석이 있지만 정부와 역할을 나누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역봉쇄 효과를 선전하면서 지배력을 과시하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26일 아라비아해에서 이란 상선을 유국해서 돌려보냈고 이렇게 뱃머리를 돌린 선박이 37척에 이른다고 소개하더니 27일에는 한 척 더 늘었다고 SNS를 통해 선전했습니다. 2차 종전협상은 개시도 못하고 호르무즈 기세 싸움만 이어지면서 전쟁의 원인이 됐던 이란 핵개발 이슈는 잊혀지고 있습니다. 해협 봉쇄로 누가 더 힘든지 말싸움만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YTN 신호입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들로부터 통행료를 걷기 위해
4개 통화로 된 전용 계좌를 개설했다고 이란 의회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란 의회 국가안보 외교정책위원회 소속 알라에딘 부르제르디 의원은 현지 시간 27일 성명을 통해 이란 중앙은행이 리알화를 비롯해서 위안, 달러, 유로화 등 4개의 특수계좌를 개설했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제르디 의원은 공표된 지침에 따라서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이 해협 통과 선박에 부과하는 수수료는 해당 계좌들로 입금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이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으로선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이란이 말하는 해협 개방이 이란과 협의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공격할 것이며 통행료도 내라는 식이라면 해협 개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수로라면서 이란이 누가 국제수로를 이용할지 이용하기 위해서 얼마를 내야 하는지 결정하는 체제를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란 항공사와 협력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27일 이른바 경제적 압박 작전을 언급하며 이란 항공사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선트 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각국 정부는 자국 내 기업들이 해당 항공기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항공유 공급, 기내 서비스, 착륙료, 정비 지원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입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762억 원 법인세에 불복해서 소송을 진행을 했는데요.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법원이 이제 징수 법인세 762억 원 중에 687억 원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매출 대비 이 세액이 적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세무당국은 이후에 넷플릭스에 800억 원대 법인세를 부과를 했고 또 조세심판원을 거치면서 조정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1심 소송에서 이제 넷플릭스 법인세 762억 원 중에서 687억 원이 결국에는 1심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취소됐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또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석유 최고 가격이 동결된 가운데 전국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2,000원대 초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오전 9시 기준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2,008.6원으로 어제보다 0.4원이 올랐습니다. 같은 시간 경유값은 0.2원이 오른 2,002.6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원유와 나프타 수입이 차질을 빚으면서 석유화학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와 포장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업체들도 타격이 큰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성욱 기자. 네, 종량제 봉투 생산 공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치소는 원료 가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 옆에 보이는 게 종량제 봉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폴리에틸렌입니다. 원유를 증류해서 얻는 나프타로 만들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 나프타 가격이 오르면서 이 폴리에틸렌 가격도 껑충 뛰었습니다. 1톤에 135만 원 하던 가격이 이제는 1톤에 230만 원까지 치솟은 겁니다. 공장 안쪽을 좀 자세히 좀 보여드리면요. 지금도 쉴 새 없이 기계가 돌아가며 종량제 봉투를 만들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수십 개 자치단체에서 주문한 종량제 봉투를 생산하고 있는 건데요. 문제는 폴리에틸렌 재고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재 이 업체에 남은 폴리에틸렌은 60톤 정도입니다. 한 달 사용량의 절반도 되지 않는데요. 더 구하지 못하면 공장 가동은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조달청에서 원료값 상승을 고려해 지난 23일 종량제 봉투 계약업체 70곳의 단가 인상을 완료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쟁 이전에 미리 납품 계약을 완료한 경우가 문제입니다. 통상 반년에서 1년치 계약을 맺고 이후 원료를 주문하는데 그 사이 이란 전쟁으로 원료값이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원료를 충분히 구하지 못한 업체는 적자를 안고 생산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업체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계약을 했는데 아직 납품을 안 한 물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거지에 대한 게 이제 그렇게 잘 모르니까 이제 그 부분이에요. 종량제 봉투뿐만이 아닙니다. 농업용 비닐 제조 업체부터 페인트 업체, 병원에서 사용하는 주사기와 수액 세트, 의료용 장갑을 생산하는 업체, 각종 포장재 생산 업체까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목을 기대한 인쇄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수막이나 선거 스티커 모두 나프타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인데요.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업체가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연말까지 원유 2억 7,300만 배럴 도입과 나프타 210만 톤을 확보했다며 긴급 수급 조정 조치와 사재기 금지 등을 통해 관련 업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춘천에서 YTN 홍서욱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첫날인 어제 신청자가 5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의 17.1%인 55만 2,900명이 신청을 마쳤고 지급액은 모두 3,1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국민 70%에 지급이 되는데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1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가 오늘도 장중 최고치를 넘었습니다. 한때 장중 6,700대를 오가기도 했는데 이 상승세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오늘 오전 증시와 함께 환율 상황 함께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가 상승 출발해 장중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0.48% 오른 6,646.8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이후 장중 6,700대를 돌파하며 수시로 6,700대를 넘나들었습니다. 지금은 다소 하락한 6,660에서 70대를 오가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세를, 개인은 순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어제보다 소폭 하락 출발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전환하면서 22만 5천 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2.5% 이상 상승해 132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2차 대면 협상 불발과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불안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우리 증시의 상승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호실적 등에 힘입어 반도체와 IT 기업이 주도하는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자극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시장에서는 내일 미 중앙은행의 연방시장공개위원회에서 결정될 기준금리 그리고 오는 29일에서 30일 미 빅테크 추가 실적 발표가 이후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05% 오른 1226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하락세를 보이며 1210선을 오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으면서 오늘 외환시장에서의 원달러 환율은 오름세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다소 하락한 1,473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101달러, 서부 텍사스산유 선물은 배럴당 96달러, 두바이유 선물은 배럴당 100달러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그리고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작 전에 두 분하고 좀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는 두 분 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다. 오리무중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련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Well, they really are good. But, you know, it's a 17, 18-hour flight, you know, and by the time they get there, it's hours and hours and hours of flying. And I said, we're not doing this anymore. We have all the cards. If they want to talk, they can come to us or they can call us. You know, there is a telephone. 러시아 공항에 도착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푸틴 러시아 대통령 일정에 맞춰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찾았습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먼저 열고 핵 문제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 will confirm the president has met with his national security team this morning. The proposal was being discussed. Hear directly from the president, I'm sure, on this topic very soon. 네, 이란이 새로운 제안을 던지긴 했는데 미국의 반응은 시큰둥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이제 던진 걸 보면 3단계 해법을 이제 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국, 이스라엘을 한편으로 하고 이란을 한편으로 하는 전쟁 이거 종식시키자.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도 전쟁하고 있는데 이것을 종식시키고 그리고 이제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을 보장을 하라.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봉쇄한 것을 해제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전을 이제 먼저 하자라고 하는 것이 1단계고요. 2단계로 접어들면은 그러면은 호르무즈 해협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고요. 3단계는 이제 핵 프로그램을 협상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거하고 완전히 반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란을 공습한 이유가 바로 이란의 핵무기 국가가 되는 거, 핵 보유를 하는 거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제일 뒤로 이제 미루고 나서 자기가 지금 가장 아픈 곳인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고통스러워하는 거 이것부터 이제 먼저 해결하자고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뭔가 새로운 것을 내놓았고 그리고 이제 협상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것은 시간 벌기용이 오히려 더 시간 벌기용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안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보통은 이제 숙제가 이렇게 놓여 있을 때 어려운 숙제는 보통 뒤로 미루고 싶은 게 이제 본능인데 이란도 이제 핵 문제는 좀 뒤로 빼자 이게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봐도 그렇고 만족하지 않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핵 문제를 지금 앞에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포괄적인 그러니까 그랜드 바게닝으로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핵 문제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농축을 어느 정도로까지 이제 허용할 것인가. 그다음에 반출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걸 기간으로 나눠서 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을 이제 하면 이제 우리가 얘기가 나왔던 20년, 5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한 번에 그렇게 탁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어떻게 보면 자충수에 걸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대통령의 안은 완전히 쓰레기였다라고 이미 밝히고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봉착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김 교수님께서 너무 잘 말씀을 주셔서 제가 더 덧붙일 거는 없는데 요거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핵 관련한 걸 풀기 위해서라도 이걸 좀 분리해서 좀 다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렇지 않고면 이란한테 무조건 그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자기네들이 가질 수 있는 핵 주권도 다 포기해서 무조건 그냥 완벽하게 하고 핵 프로그램 자체를 다 폐기하라 이런 수준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데 이런 것은 양측이 지금 만날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을 텐데 좀 어떤 단계별로 할 거를 가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란이 던진 이 종전, 호르무즈 관리, 그다음에 핵 협상은 좀 문제가 있고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여는 거, 그다음에 곧바로 핵 협상으로 들어가는 좀 순서를 좀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협상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저는 아예 없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 이란이 제시한 3단계 구상으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받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일단 공식적으로는 백악관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분 다 받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한 거고 미국이 시간을 끄는 거는 믿는 구석이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지금 이란의 상황을 보면 기름을 보관할 데가 없다면서요? 네, 지금 이제 믿는 구석이 있는 것은 여러 군데가 있죠.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제 지금 이제 기름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송유관이 터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3일만 지나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 건설업자고 또 부동산업자지 이쪽으로는 또 좀 잘 모르시는 분이잖아요. 터지는 건 아닙니까? 네? 터지진 않습니까? 네. 그 이제 저도 잘 몰라서 여기저기 물어보니까 그게 이제 슬러지 형태로 돼서 좀 찌꺼기가 돼서 이게 잘 흐르지는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 문제는 있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란에서 얼마만큼 이런 기름을 생산을 하면은 보관할 수 있는지 저장 용량을 이제 좀 따져봐야 되잖아요. 저장 용량이 1억 2천만 배럴 정도 됩니다. 그런데 1억 2천만 배럴 중에서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은 9천만 배럴 정도를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란에서 일일 총 생산량이 350만 배럴이고 그중에 200만 배럴은 국내용으로 쓰고 150만 배럴은 계속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다라고 하면 9천만 배럴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60일 동안은 계속해서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란에서 얘기하는 거고, 그런데 더 전문가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은 그 정도 여유가 없다. 3천만 배럴밖에 여유가 없다. 그렇다면은 20일밖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일이 지나면 다 차게 되는 거거든요. 다 차면 어떻게 됩니까? 다 차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다른 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러면은 유정에서 전부 다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하락으로 다 모이게 되는데 예. 그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들이 이걸 채굴을 못 하니까 그러면은 그 유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이 변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정이 잘못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폐정이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예. 그러다 보면 이거는 뭐 엄청난 손실로 연결되는 그렇군요. 거고 이란 경제가 폭망하는 결과가 되는 거니까 사실상 이란이 그렇게 시간이 많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란이 그야말로 원유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인데 네. 지금 이런 상황이면은 시간이 하루하루 굉장히 초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게 지금 쿠웨이트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생산량이 조절이 안 돼. 저장고가 가득 네. 차서 이제 생산량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럴 때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장 탱크를 우회하거나 예. 아니면 감산을 할 수 있죠. 아예 그걸 채우지 않게 해서 석유를 감산시키는 거. 그리고 유량 조절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유정 샤딘이라고 그냥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왜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보면 석유는 계속 콸콸콸 나오게 하는 게 그래야지 그 안전하게 그 석유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이걸 관리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게 그냥 계속 쌓이고 그러면 파이프라인이 계속 누적되고 이게 안팎이 이렇게 해서 폭발할 거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놔두는 그렇게 단순하게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장고가 가득 차면 이제 처음엔 다른 저장 탱크에 우회를 하고 그게 이란이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 빈 유조선을 갖다 대서 그 몇 개를 비워내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가득 차면 어떻게 하면 이제 유량을 조절해서 줄이죠. 그래서 이게 채우는 속도를 줄이고 그 다음에 안 되면 감산을 해서 아예 그 생산량을 아예 줄여내고 그것도 안 되고 이거 더 이상 꽉 찬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정 샤딘을 해서 아예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다시 이것을 다시 열러서 이걸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돈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 폭발하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근데 뭐가 가장 큰 문제냐면 석유 생산량이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양을 다시 그로 복구하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유가가 올라가죠. 왜냐하면 공급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장기적으로 흐르니까.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 폭발한다 이렇게 했지만 그 폭발 관련한 위험보다는 이게 자꾸 이렇게 저장고가 가득 차서 그 감산을 하고 그래서 이게 석유 생산량이 워낙 적은 수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 석유 생산량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저하된 상태에서 장기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고유가로 가서 그게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하고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폭발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너무 그 사건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두고 자기의 그 주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만큼 봉쇄 작전을 펴서 이란이 이렇게 힘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 수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을 좀 팩트 체크해 주셨는데 가능성은 높지 않다. 굉장히 낮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에는 SNS를 조금은 자중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인데 어쨌든 에너지 시설 폭파하겠다고 여러 번 협박했잖아요. 이렇게 지지부진해지면 정말 미국이 공습 다시 들어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부분은 굉장히 신중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 3단계 해법에 대해서 일단은 부정적인 의견을 냈잖아요.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이 시나리오를 이제 구성해 보면은 대충 3개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협상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 다시 협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협상이 나선다. 두 번째는 지금과 같이 휴전이 지속이 되면서 지지부진하게 계속해서 말싸움만 이루어진다. 세 번째는 이제 전쟁으로 간다라고 하는 건데요. 전쟁이 재개되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둘 다가 다 손실을 보는 거기 때문에 재개는 이제 어려울 거고요.
첫 번째도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협상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두 번째인 현재까지 지금 휴전을 한 상태로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상태로 당분간은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기한테 결정적으로 유리하다라고 생각하고 승기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이란에서 계속해서 이 봉쇄를 풀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역봉쇄가 그만큼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렇게 조금 더 가게 되면은 이란에서 결국은 또다시 미국이 요구하는 그 안에 근접하는 어떤 새로운 안을 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전쟁이 재개되는 것은 어렵고 말씀하신 것처럼 에너지 시설이나 이런 데 대한 공격은 당분간은 좀 곤란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란 협상팀을 이끌고 있는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사임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런 내용을 전해드렸는데 이란 전문가이신 백승훈 연구원께서 가짜뉴스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셨는데 역시나 맞으셨습니다. 지금 이란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이런 입장을 표명했어요. 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이게 뭐 대단한 것을 한 건 아니고요. 저는 내부 분열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을 좀 저희가 잘못 보도할 뻔했습니다. 바로 잡아주셔가지고.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했던 건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인과관계가 상관관계를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그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진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졌는지를 살펴보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의 급변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란이 우리가 열겠다, 호르무즈 해협을 열겠다라고 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협상에 들어가자 했을 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다, 우리 이중 봉쇄로 너네들을 더 압박하고 납포도 하면서 이제 갑자기 상황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란이 갖고 있는 그 호르무즈 봉쇄 카드를 너네들의 지렛대로 인정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당연히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무슨 그 내부 갈등이나 그 권력 투쟁으로 강경파가 자리 잡은 게 아니라 지금 현상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다른 예를 잠깐 들어드리면 우리도 지금 그 미국과 전시 작전권 반환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전시 작전권 반환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갑자기 북한이 핵실험을 하게 되면 당연히 강경파의 목소리가 우리나라에서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저렇게 핵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미국의 전시작전권을 주냐.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 환경이 바뀌면서 그 강경파와 그 강경파의 목소리가 커지는 거라고 보는 게 더 맞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강경파가 완전히 다 집권을 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좀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해서 그렇게 얘기를 드렸던 건데요. 지금 어찌됐건 앵커님 말씀 주신 것처럼 290명의 그 이란의 의회는 290명의 국회의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261명이 의결을 해서 지금의 그 협상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라는 성명을 냈죠. 그리고 지금 어찌됐건 오만, 그다음에 파키스탄, 그리고 그 러시아, 그리고 뭐 카타르, 프랑스, 사우디아라비아에 계속 연락을 취하면서 협상의 정지 작업을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세력들도 지금 협상파라고 하는 협상파라고 하는 아락지 외무상을 필두로 하는 외교부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단일 대오로 이렇게 지금 임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분명히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강경파의 목소리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은 대치 국면이기 때문에 그 이란이 지금 선정하는 레드라인은 강경파의 의견이 더 많이 들어가서 지금 협상이 조금 더 어려워, 그 1차 협상보다 더 그 난이도가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은 카드가 하나 있다. 네네. 그 카드를 어떤 걸로 추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X에서 갈리바프 의장이 한번 공개를 했었죠. 뭐라고 했냐면 그 호르무즈 봉쇄 카드, 그 partially played, 그러니까 우리가 다는 쓰지 않고 그 카드 반만 썼다. 그다음에 그 바벨 만데브 해요. 그거는 그 언더플레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그 카드는. 그리고 지금 파이프라인 그것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그 지렛대, 그러니까 그 지정학적 그 병목지대를 틀어주는 거죠. 바벨만뎁과 그 호르무즈 해협을 막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어찌됐건 그 유가를 가지고 지금 이란이 지금 그 협상력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큰 그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을 때 그 우회로를 사용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는 동석 파이프라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부카이크라고 하는 그 유전에서부터 지금 그 홍해에 있는 얀부항까지 연결되는 한 1200km 되는 파이프라인이 있거든요. 예. 하루에 한 500만 배럴 정도, 700만 배럴이 맥스인데 500만 배럴이 이동하는 거기에 대한 공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죠. 그다음에 아부다비 그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그것도 그 지금 푸자이라 항으로 나가는 그 400km 정도의 파이프라인인데 거기도 공격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서 석유가 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차단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여름이 오고 있는데 너네들 지금 여름 시즌이라서 방학 시즌일 텐데 그 미국의 유권자들이 이제 그럼 유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휴가 갈 거야? 이러면서 그 카드를 쓰면서 지금 그 압박을 하는데 휴가철이 다가오니까요. 휴가철이 다가오니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쓱 X에 올렸고 지금 갈리바프가 얘기하는 것은 만약에 최악의 상황이 될 때는 바벨만뎁과 다른 석유 우회 수송로를 다 우리가 공격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쓱 흘린 것이라고 보면 될 것 휴가철은 같습니다. 미국민에게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에게 오기 때문에 이게 끔찍한 시나리오가 될 텐데 갈리바프가 우리에게 카드가 남아있다라고 하면 미국도 우리도 있어 할 텐데 어떤 게 있을까요? 미국은 뭐 많이 남아 있죠. 그리고 지금 갈리바프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얘기는 하긴 했지만 저건 언제 쓸 수 있겠어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전력 시설 그리고 교량 이거 공격하지 않는 한 먼저는 못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쓴다는 것은 전쟁 재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군사적 카드하고 지금 경제적인 카드하고 두 개를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군함 세척을 포함해가지고 전함들이 이제 직결을 하고 있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경제적으로도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압박을 하고 있는 것 중에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란에 대해서 이란이 원유 수출하는 거 이걸 한 달 동안 해제해 줬다가 4월 19일부로 이걸 다시 제재하는 걸로 들어갔잖아요. 예. 게다가 또 세컨더리 보이콧까지 해가지고 다른 나라들이 이거 못 가져가도록 했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기업과 개인들에 대한 제재도 했고 그리고 이제 이란의 그런 돈을 이렇게 유통해 주는 중국 은행들에 대해서도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고 그리고 가상화폐 그것도 지금 차단을 하지 않았습니까?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이란의 항공기가 민항기들이 여기에 이제 핵명수비대에 지원을 해준다는 이유로 여기까지 차단을 하는 거거든요. 전방위적인 차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런 압박 카드가 얼마나 이제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 여기 이란에서도 빨리 이거부터 풀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서로 공을 돌리고 있는데 누가 먼저 좀 진전된 답안지를 내놓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찬장 총격 사건 이후에 나비 넥타이 그대로 메고 기자회견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역시나 정치 공세를 펴기 시작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죠. 백악관 기자단 만찬장 근처에서 총격 사건을 벌인 콜 토마스 앨런이 대통령 암살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This political violence stems from a systemic demonization of him and his supporters by commentators, yes, by elected members of the Democrat Party and even some in the media. Just 2 days prior to the shooting, ABC's late night host Jimmy Kimmel disgustingly called First Lady Melania Trump an expectant widow. 트럼프 대통령 부부는 토크쇼 진행자 해고와 방송 중단 등 엄정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총격 사건의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일단 백악관에서는 이때가 기회다라고 하는지 민주당 진영에서 악마화시켰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다. 이렇게 백악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공세를 펼쳤어요. 네, 트럼프 대통령 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것은 전임 정부를 계속해서 비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 그리고 이제 지난번 바이든 행정부 여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제 비판하는 거죠. 그 비판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건이 생긴 것도 계속 민주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악마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긴 거다. 너희들 책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 지지율 33%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이번 총격 사건을 계기로 지지층을 결집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런 분석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동의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보안 실패거든요. 자기네들 행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백악관 기자 많잖아. 그 백악관이 초청을 해서 그 자기네들이 초청한 행사인데 지금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테러리스트가 3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어떠한 제지도 없이 그냥 걸어서 들어갔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뭐 더 세게 얘기한다면 지금 현 백악관의 무능을 보여주는 안보 무능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는데 갑자기 프레임 전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지금 우리를 악마화하고 자꾸 분노하고 갈등을 조장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해서 그 프레임 전환을 하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이런 것들을 잘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너무 지금 그 반등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란 전쟁을 통해서도 이렇게 반등하려고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그 수사들을 계속 이렇게 자극적으로 극단적인 수사를 썼기 때문에 그 미국 국민들의 피로도가 올라가서 지금 원하는 결집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정 방송인에 대한 또 비판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유명 방송인 지미 키멀에 대한 공세인데요. 내용 보실까요? 총격 사건 이틀 전에 지미 키멀이 워낙에 뭐 이런 정치 풍자를 좀 많이 하는 그런 방송인인데 뭐 우리의 영부인 멜라니아가 여기 와 있습니다. 아름답네요 하면서 곧 과부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기네요.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했는데 마침 또 총격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이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 형편없는 시청률만 봐도 전혀 웃기지 않는 키멀인데 도를 넘었다. 해고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멜라니아 여사도 글을 올렸습니다. 키멀의 증오와 폭력을 조장하는 발언은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의도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부부 일심동체입니다. 지금 해고시켜라 이건데 뭐 해고될 리는 없겠죠. 제가 볼 때는 뭐 해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해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까? 일단 해고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리 이게 이제 코미디언 프로라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도를 좀 넘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뭐 껄끄러운 부부 관계를 얘기하는 거는 그나마 코미디에서 소화할 수 있지만 그걸 넘어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그 전에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과연 이 사람이 잘못했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텐데요. 2016년도에 이제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때 그때 당시에 트럼프 캠프하고 러시아하고 커넥션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이제 발동이 돼서 그때 그 특검을 누가 했느냐면 로버트 뮬러라고 하는 사람이 특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파킨슨 병으로 앓다가 81세의 나이로 3월 20날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서 뭐라고 올리냐고 그러면 나는 기쁘다. 그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분열을 시키고 뭐 한 것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지금 자기 부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는 부부가 발끈하고 이렇게 나선 거 이거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너무 많이 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네. 본인도 좀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따끔한 지적도 좀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백승훈 교수님께서 그날의 이제 경호 문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벤스 부통령 이 당시의 상황을 좀 비교를 해보면 벤스 부통령이 먼저 대피했다고 합니다. 시간을 정확히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33초 만에 대피를 했고요. 벤스 부통령이 13초 만에 대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벤스 부통령이 먼저 나간 거예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지 보고 싶어서 요원들을 내가 잠시 제지를 하고 내가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늦게 나갔다는 건데 맞는 얘기일까요? 예, 저거는 이제 저도 저 영상을 보면서 아니 왜 펜스 부통령이 먼저 나가지 그 생각을 순간적으로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경호상에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었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이제 감싸고 옹호한 거잖아요. 경호국 직원들을 감싸고 옹호했다라고 보는데 결국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난지 좀 보려고 그랬다. 근데 나가다 한번 넘어지기도 해서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맞습니다. 나오다가 또 넘어지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경호국 내에서도 아마 상당한 설전들이 뭐 오고 가지 않겠는가. 어떻게 해서 부통령을 먼저 데리고 나왔느냐. 그 저도 이제 이게 좀 의심스러운 게
의심스럽다기보다는 의아스러웠던 게 예. 펜스 부통령을 먼저 나오라고 했으면 펜스 부통령이 그냥 끌려가듯이 나갔잖아요. 예. 그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나가는 거 대통령 보고 쪽을 한 번도 안 쳐다보고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이 먼저 나가는 거 보고 그리고 이제 움직여서 예. 해야 되는데 글쎄요. 저런 위험 앞에서 말과 행동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급박한 순간에 이제 뭐 다들 당황을 할 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나는 저 상황에서도 상황을 통제하려고 했다. 다 지켜봤다. 이렇게 또 그런 점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뭐 화면에 다 나왔는데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고 이제 당황을 하시다가 나가다가 잠깐 넘어지고 해서 그런 부분이라서 뭐 예. 그 속내는 트럼프 대통령 본인만 알고 계시겠죠. 네네. 네. 지금 보신 이 총격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은 저게 자작극 아니냐 이런 음모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 때문인 건지 그래픽을 좀 보여주시죠. 네, 백악관 대변인의 이제 표현이 이런 자작극 음모론을 좀 부추겼습니다. There will be shots fired.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시는 김열수 실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저 총 쏜다는 얘기 아니죠, 저거? 예, 저게요. 원래는 이제 의미 그대로 얘기를 하면 사격 개시 이런 뜻이잖아요. 예. 샷파이어라고 예. 하는 것이. 그런데 이게 이제 그냥 속으로 얘기를 하면 아주 설전, 불꽃 튀는 설전, 뭐 촌철살인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백악관에 출입하는 기자단들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을 초청한 거잖아요. 그 초청한 데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 1기 때도 4년 동안에 단 한 번도 참석 안 했고 작년에도 참석 안 했고 올해 이제 처음으로 참석해서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인간다운 모습을 좀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엉망이 된 거죠, 사실은. 예. 엉망이 됐는데 이 표현 자체가 이제 결국은 이런 그 음모설 이걸 이제 이렇게 확산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헤그세스 장관은 좀 웃는 모습이 좀 포착이 돼가지고 오해를 좀 산 것 같더라고요. 네, 뭐 근데 헤그세스 장관은 뭐 워낙 좀 기이한 행동들을 많이 해주셔서 근데 뭐 저기서 그 호연지기를 보여줬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예. 뭐 지금 또 뭐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상황이 되면 사람이 당황하면 자기가 의도치 않은 그런 뭐랄까요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근데 이런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적 갈등이 너무 커지니까 예. 그런 인사들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들을 나오고 그게 또 확대 재생산되는 그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대통령, 부통령도 경황이 없을 정도로 깜짝 놀란 저 상황에서 웃지 못할 촌극도 벌어졌습니다. 어떤 여성이 와인병을 챙기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요. 화면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검은 모피를 입은 여성인데요. 테이블을 지나면서 저런 상황에 와인병을 하나, 둘 챙기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이요. 그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총격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와인이 상당히 다 남아 있었다 그러거든요. 예. 저 상황에 뭐 와인 챙기는 거는 뭐 알뜰하다고 해야 돼요. 뭐 개념이 없다고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됩니까? 저분이 이렇게 와인병 드는 와인병을 잡는 모습을 좀 유심히 보신 분이 있을 텐데 예. 굉장히 우아한 모습으로 지금 와인을 잡거든요. 예. 그냥 우리가 손을 쭉 뻗어서 잡는 게 아니고 이제 손을 뻗어서 위로 좀 올렸다가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걸 보면서 참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모피를 입은 것도 지금 시대하고는 안 맞고 뭐 어떤 부인인지는 뭐 곧 언론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조금 개념이 없는 분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끝으로 마무리 질문으로 두 분께 네네. 백악관 연회장 그럼 생기는 겁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좋은 기회는 기회죠. 예. 암살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암살 시도 사건이 일어났으니까요. 근데 어찌됐건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분리된 상권 분립의 나라지 않습니까? 그 사법부에서 그렇게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판단 내린 것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뚝심으로 이렇게 뚫어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옳게 보이지는 않아서 트럼프 대통령도 좀 이거를 이용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그냥 이 사태를 수습하시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법원에서는 이것을 이제 공사를 못하게 했죠. 그런데 항소했어요. 그래서 항소법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기회를 이용해 가지고 이걸 강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총 2,000평 규모의 1,00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 위에 있는 연회장만 이렇게 게스트 형태의 그것만 생각하지
그 밑에 지하실에 들어가는 전쟁지휘본부 그것이 그 지하에 구축된다는 거는 모르거든요. 전쟁지휘본부가 밑에 그렇죠.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예. 우리가 그 백악관에서 이렇게 보면 무슨 옛날에 그 오바마 대통령도 그렇지만 쭈그리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워낙 옛날에 지어진 건물이기 때문에 이게 전쟁지휘본부가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전쟁지휘본부하고 의료시설이 지하에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제 그 민주당 의원도 이거는 꼭 지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찬성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은 좀 가능성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연회장 짓겠다는 뚝심에는 이번 사건이 도움이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e United States military began major combat operations in Iran.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엔 안보리에서 미국과 이란이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해적이라고 비난하며 국제연합체 구성을 제안했고요. 이란은 미국의 역봉쇄가 오히려 불법이라고 맞섰습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이란 전쟁 해결의 큰 걸림돌 가운데 하나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유엔 안보리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왈츠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이란의 해협 봉쇄를 국제적 인질극으로 규정하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This strait is not Iran's to wield like its own moat and drawbridge. It is not Iran's hostage. It is not Iran's bargaining chip. It is not Iran's toll road. 특히 이란이 기뢰를 부설하고도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무능한 정부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소탕 모델을 언급하며 민간 선박 보호를 위한 해양 자유연합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아미르 사에이드 이라바니 주 유엔 이란 대사는 오히려 미국이 이란 상선을 공격하고 선언을 억류한 테러리스트라고 맞받았습니다. Responsibility for any disruption to maritime transport lies with the aggressors, the United States and its supporters. Any claims to the contrary is unfounded. 이란은 자국의 조치가 영해의 정당한 주권 행사이며 유엔 해양법 협약 미가입국으로서 미국의 요구를 따를 의무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침략 중단과 재발 방지에 대한 신뢰할 만한 보장 없이는 걸프 지역 안정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이 해상을 봉쇄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이중잣대를 비판했습니다. 미국이 실질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연합체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제사회의 진영 싸움은 더욱 격화될 전망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회의 첫날 이란의 부의장 선출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미국은 핵 비확산 의무를 위반해온 이란이 부의장으로 선출된 것은 모욕이라고 비판했고 이란은 정치적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미국 측 대표인 크리스토퍼 국무부 군비통제 비확산국 차관부는 이란이 오랫동안 NPT 비확산 의무를 경시해온 것은 명백한데 부의장에 선출된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며 회의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레자 나자피 IAEA 주재 이란 대사는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이자 핵무기를 계속 확대하고 현대화하는 미국이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중재자 역할을 하려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기습 공습으로 시작이 된 이란 전쟁이 이제 60일째 만 2달을 맞이했습니다. 휴전과 1차 종전 협상 결렬에 이어서 2차 협상이 무산되는 등 평화로 가는 길은 안개 속입니다. 한상욱 기자가 이번 전쟁의 주요 국면을 되짚어봤습니다. 현지 시간 2월 28일 토요일 아침, 이란 수도 테헤란이 미사일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란의 핵 위협을 제거하겠다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이란과의 핵 협상 진행 상황에 불만을 표시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의 목표가 이란 정권 교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This terrorist regime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I'll say it again. They can never have a nuclear weapon.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미네이와 고위 관료들이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기며 이란 지도부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전쟁은 인접국으로 확산했습니다. 레바논 지역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의 공방전이 거세지며 전선은 확대됐습니다. 이란의 주요 에너지 인프라가 공습받았고 이란은 중동 내 미군 기지와 동맹국의 석유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수세에 몰리던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전격 봉쇄했습니다. From now on, all navigating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is forbidden. No ship in every type is not allowed to pass from the Strait of Hormuz till next notice. 국제 원유 수송량이 급감하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졌습니다. 전쟁이 한 달여 흐른 뒤 파키스탄의 중재로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이 2주간의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이어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1차 종전 협상이 진행됐지만 핵 프로그램 중단 등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되었습니다. The bad news is that we have not reached an agreement, and I think that's bad news for Iran much more than it's bad news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we go back to the United States having not come to an agreement. 2차 협상도 성사되지 않은 가운데 테헤란과 워싱턴 사이에는 팽팽한 외교전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핵 프로그램 폐기와 제재 해제, 호르무즈 해협 통제 등 핵심 쟁점에서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보이지 않고 있어 평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YTN 한상욱입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신청 첫날인 어제 신청자가 55만여 명에 달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자정 기준 전체 대상자의 17.1%인 55만 2,900명이 신청을 마쳤고 지급액은 모두 3,160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소득 하위 국민 70%에 지급이 되는데 가장 먼저 신청을 받은 1차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만 6,418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부산, 전남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오늘 이루어집니다. 통일교 금품 수수 일부만 유죄로 판단을 했던 1심과 얼마나 다른 판단이 나올지 주목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광열 기자. 네, 서울 고등법원입니다. 네, 오늘 김건희 씨에 대한 2심 선고가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고등법원은 오후 3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를 받는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지 약 3개월 만인데요. 최대 쟁점은 주가 조작 혐의 인정 여부가 꼽히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통일교로부터 김 씨가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을 받은 혐의는 인정했지만 다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의 경우 자금이 시세 조종에 동원될 수 있다는 걸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용인했다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증명이 없다며 공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검은 이를 고려해서 2심에선 기존 공범에 더해서 방조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습니다. 이 죄를 돕는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취지인데요. 그러면서 1심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 선고도 조금 전 있었는데요. 이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이라는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또 주요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항소심 선고 결과가 대법원을 거쳐 최종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네, 내일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첫 2심 선고도 내려지죠?
네, 윤 전 대통령의 공수처 체포 방해 혐의 등에 대한 2심 선고가 내일 이뤄집니다. 서울고범 내란 전담재판부 출범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인데요. 대통령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 체포 시도를 저지한 혐의, 또 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 일부의 헌법상 계엄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여전히 정당한 행위였다는 입장이지만 특검팀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김건희 씨 오늘 항소심, 그리고 내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은 모두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YTN 박광렬입니다. 네, 이번엔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 전문가 두 분과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항소심 최대의 쟁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바뀔지 여부인데요. 먼저 1심 주요 판결 내용부터 들어보겠습니다. 2012년 7월 25일경부터 2012년 8월 9일경까지 이루어진 행위는 공범으로 기소된 시세 조종 세력에 대한 선행 확정 판결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앞서 살핀 것처럼 범죄 증명이 없습니다. 2022년 3월 30일경 피고인이 윤영호에게 대선을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윤영호는 피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는 취지로 전화통화를 하였으나 이는 의례적인 표현이고 그 대화 내용 중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고 그 시경부터 가방을 수수할 당시까지도 청탁이라고 볼 만한 것이 없어 이를 전제로 하여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1심 판결 주요 내용을 좀 들어봤는데요. 김광삼 변호사님, 네. 일단 주가 조작 혐의 관련해서 1심에서 공범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그 무죄 판결 놓고 좀 논란도 있었는데 이번에 좀 바뀔 가능성도 있을까요? 뭐 제가 볼 땐 바뀔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봅니다. 예. 우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정말 지난 대선 때부터 이제 엄청나게 많은 여론에서 많이 방송을 했었고 여론에서 예. 다뤘었고 또 뭐 저희도 수없이 많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 특히 민주당에서 뭐 계속적으로 뭐 특검하자 막 그랬는데 그랬죠. 결과적으로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일부는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이 돼서 면소 판결하고 나머지 일부에 대해서는 죄가 되지 않는다, 공범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이걸 전체로 하나의 죄로 봤을 때는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포괄일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죄를 보니까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일부에 대해서는 공범이 관계가 아니다. 그런데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미필적인 인식이 있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공범이라는 범위가 방조범도 공범의 안에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범 관계를 볼 수 없다고 해서 무죄 판결을 했기 때문에 이제 특검에서는 그러면 이제 방조범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일단 쟁점은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공소시효 완성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포괄일죄로 보느냐 안 보느냐에 따라서 전체에 대한 범죄 성립 여부가 결정이 될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일부에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1심에서도 방조범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했기 때문에 특검이 공소장 변경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습니다. 1심에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그 방조 혐의가 좀 이슈가 됐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그 기존 공범에 대해서 방조 혐의 추가됐잖아요. 네. 좀 판결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주의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있어서 돈을 대고 자신의 계좌를 제공한 전주의 역할을 했다라고 특검을 보고 있는데 비슷한 역할을 했던 이 전주의 혐의를 받았던 이 손모 씨라는 공범이 있었거든요. 예. 손모 씨의 경우에도 검찰에서는 처음에 1심 때는 공동정범으로 기소해서 전부 무죄가 났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방조범을 공소장 변경했고요. 2심에서는 역시나 공동정범 무죄지만 방조는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모 씨에 대해서도 집행유예라는 판결이 나왔고 그대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아마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해서도 1심 판사도 이 주가 조작이라는 점에 대해서 미필적으로나마 김건희 씨는 인식했다고 보인다. 그런데 행위의 정도가
공동정범의 지위까지 가진다라고 우린 볼 수 없는 것이고 방조범에 대해서 검토하고 싶지만 검사가 방조를 기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검토할 수 없어서 무죄다라는 취지가 1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2심에서는 특검이 이제 공소장 변경을 통해서 방조까지도 검토해 주세요라고 공소장 변경했기 때문에 아마 이전에 전주 역할을 했던 손모 씨와 동일하게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2012년 주가 조작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결국 공범이냐 아니냐 이게 이제 핵심 쟁점이라는 건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공범 여부를 판단할 때 뭐 적극성 여부를 따지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좀 보게 됩니까? 공범이란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폭행 사건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실행 행위를 한 사람, 그러니까 폭행에 가담한 사람도 공범이 될 수 있지만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옆에서 망을 봐도 사실은 이제 공범 관계로 이걸 적용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제 미필적으로 주가 조작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전주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게 주가 조작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지급을 하고 이걸로 해서 시세 조정에 이용하게 했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공범 관계도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인식이 있으면서 주가 조작을 알고 있었으면 사실만 인지를 했어도 그렇죠. 그래서 근데 아마 1심에서 이제 공범이라는 어떤 적용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고 좁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당연히 공범 관계가 될 수 있는데 이 정도면 적어도 이제 공범으로서 명확하게 인식을 하고 실행에 가담해야 하는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행위의 분담이 없었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행위의 분담이 없다 하더라도 이제 공범으로 인정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어떤 소극적인 가담 행위 이것은 일종의 이제 방조범은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그을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 뭐 아무리 그 개입을 적게 했다더라도 공범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형량에서 좀 봐줄 때는 이제 방조범으로 하죠. 이제 방조범에 대해서는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1심의 어떤 판단이 항소심에서는 바꾸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알선수재 혐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만 유죄로 인정을 하면서 이제 1년 8개월 이렇게 징역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좀 이렇게 많이 달라진 게 있나요? 좀 다른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게 있습니까? 저는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사실상 1심이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요. 그 외에 두 번째 샤넬백과 이 그라프 목걸이, 이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형량이 비교적 적게 나온 것이 아니라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었는데요. 과연 이 알선수재 관련해서는 1심 판사가 무죄를 판단했던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2심이 과연 이 무죄를 파기하고 유죄로 돌아설 것인가가 형량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조금 사정 변경이 있었던 것이 이 지금 알선수재 혐의를 공범으로 함께 받고 있는 윤영호 씨의 최근에 항소심 판단이 있었습니다. 1심에서는 공범 윤영호 씨가 1년 2개월을 받았다가 이제 항소심에서는 최근에 1년 6개월로 형량이 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한 다른 재판부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 윤영호 씨의 사건을 맡았던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첫 번째 샤넬백 또한 선물의 청탁성 인정이 된다라고 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대통령 취임 전후와 무관하게 이것은 구체적인 청탁이 담긴 선물이기 때문에 이 또한 유죄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물론 항소심이라는 점은 공통되지만 판사도 다르고 다른 재판부긴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재판부에서 지금 유사하게 첫 번째 샤넬백조차도 유죄로 보고 그 청탁성 또한 인정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2심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또 이 샤넬백에 건너간 경로를 보면은 지금 윤영호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서 김건희 씨에게 줬는데 전성배 씨의 1심 판단 때도 역시나 첫 번째 샤넬백 모두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정 변경을 고려해서 김건희 씨가 수수했던 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전부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네, 뭐 형량을 따질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총 금액을 좀 따지게 되나요? 아니면 횟수나 이런 게 좀 가중이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따지죠. 그러니까 뭐 일회성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쳤다 하면 그게 뭐 상습에 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죄질을 굉장히 나쁘게 보는 거고, 또는 이제 금액의 다과, 그러니까 금액이 엄청 많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실은 죄질을 굉장히 무겁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마 뭐 1년 8개월 나왔을 때는 구형이 15년이었잖아요. 근데
상당 부분이 김건희 씨와 관련된 부분이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유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선고를 했기 때문에 1년 8개월이 정도가 나왔다. 그래서 뭐 특검의 구형이랄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기소된 거에 비하면 엄청 형량이 적게 나온 거지만 유죄 부분을 전제로 한다고 한다면 뭐 가볍다 하더라도 아주 그렇게 가벼운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제는 나머지 부분에서 이제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왔을 때 그때는 형량이 이제 대폭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샤넬백에 가는 것도 샤넬백이 한 번, 두 번, 그다음에 이제 그라프 목걸이가 세 번째 아닙니까? 세 개잖아요. 근데 그중에 이제 샤넬백 한 개에 대해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 특히 그라프 목걸이는 금액이 굉장히 크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알선 수재이기 때문에 이게 뭐 횟수는 2번이 유죄가 나왔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형량은 일반적인 공무원에 비교하면 형량이 굉장히 적게 나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항소심에서는 뭐 1심의 무죄가 유죄가 됐을 때는 형량이 대폭 상향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메간 매직 혐의 관련해서도 사실 법적인 판단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2심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좀 나올 거라고 보세요? 사실상 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이 메간 매직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1심 판사가 무죄를 선고했을 때는 그때 당시가 대통령으로 막 당선된 즈음이었기 때문에 이 샤넬백이 건너간 시점에 주고받았던 윤 전 본부장과 김건희 씨의 대화 내용이 뭐 당선을 축하한다, 고생하셨다 정도이지 구체적으로 어떤 통일교의 현안을 좀 해결해달라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통화가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샤넬백은 무죄다라는 취지가 1심 재판부의 판단이었거든요. 그런데 과연 2심에서는 이 구체적인 청탁에 대해서 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당선인 지위에 있었던 영부인에게 이렇게 금품을 건넨 것 자체가 이 무언의 청탁에 해당한다라고까지 볼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샤넬백에 대해서 무죄가 파기되고 유죄가 선고된다면 나머지 김건희 씨에 대한 이 메간 매직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올라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통일교 정치자금 사건 관련해서는 좀 김건희 씨 상황이 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구속 기소된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공소시효가 다 됐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잖아요. 뭐 세 사람이 이렇게 어떻게 좀 다른 건지 좀 구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뭐 그 통일교에서 이제 금품 받은 거와 관련해서는 뭐 비교 대상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의원인 사람 둘이 비교 대상된 가장 권성동 의원과 전재수 그렇죠, 후보 전재수. 이렇게. 근데 권성동 의원은 금액이 커요. 1억이 되는 거고 전재수 의원은 이제 3천만 원이 되냐 되지 않느냐 이게 남아 있는데 결과적으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의원은 1억이 넘기 때문에 이 시효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공소시효 자체가 1억이 넘으면 시효가 10년 정도 돼요. 시효가 남아 있어야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현금으로 1,000만 원, 그다음에 까르티에 시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다 합쳐도 과연 이게 3천만 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3천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시효가 이제 5년이냐 7년이냐 그런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경찰에서 뭐 불기소, 검찰 송치를 불송치 결정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뭐 논란이 좀 있죠. 그러면 이 3천만 원 받은 걸 그냥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걸 뇌물로 보게 되면 시효가 굉장히 또 늘어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수사를 할 때 보면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뇌물성이다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정치자금법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기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정치자금법하고 이게 뇌물이 됐을 때는 형량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근데 이제 정치인에 대해서는 거의 뇌물성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정치자금으로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마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걸 정치자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럼 시효가 엄청 짧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제 시효가 완성이 됐다고 해서 검찰에 송치하지 않은 거죠. 권성동 의원은 이제 항소심 그러니까 2심에서 그 2년이 이제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보면은 그러니까 양측의 의견을 다 이렇게 기각을 했었는데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 정도 형량은 좀 적절하다라면 좀 엄중한 처벌을 내린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게 공교롭게도 오늘 이제 김건희 씨 선고가 이제 곧 있을 텐데 그 전에 이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가 있었던 것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1심 선고 결과와 동일하게 2년이 선고가 됐고 만약 양측이 상고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이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물론 항소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피고인 입장에서는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 기간 자체를 좀 연기시키고자 아마 상고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네네. 일단 검찰도 항소를 했고 또 이 권성동 의원 즉 피고인도 항소한 상황에서 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1심에서 판단했던 판결 내용에도 법률상 오류도 없고 또 형량 또한 적정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판사가 양쪽의 이제 항소에 대해서 기각을 하고 1심 그대로의 이 판결 내용을 선고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짚어볼 대목이 이제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혐의 이거잖아요. 이거 1심에서 이제 무죄 나왔던 부분인 거죠? 그렇죠. 예. 이 사건 자체가 이제 명태균 씨가 언론에 계속적으로 인터뷰하면서 이게 사회적 파장이 굉장히 있었던 사건입니다. 너무나 그 당시에 현직에 윤 전 대통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명태균 씨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명태균 씨와 관련 사건은 대부분 이제 이런 것들이죠. 여론조사와 관련된 거예요. 이게 본인이 여론조사 연구소를 하나 끼고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선거에 영향을 미칠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걸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론조사를 우리가 부탁을 해요. 근데 여론조사 비용을 안 줍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비용만큼 정치적 이득을 얻는 걸로 보기 때문에 예. 이걸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1심의 무죄 자체는 명태균 씨가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지 뭐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여론조사를 나를 위해서 해달라, 뭐 조작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비용을 안 줬다고 한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겠죠. 예. 그렇지만 2심 판결을 쉽게 설명하면 예. 그런 게 아니었고 명태균 씨가 스스로 여론조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언론기관에다가 공여를 하고 제공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장사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인을 가지고. 그러니까 먼저 뭔가 정치인이 윤 전 대통령일지 김건희 씨가 부탁해서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이걸 가지고 자기의 어떤 재산상 이익이랄지 예.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걸 뭐 팔고 다녔다 이렇게 본 거예요.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이제 무죄가 나왔는데 아마 이건 자체는 뭐 제가 볼 때는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무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당시에 정치인들 이름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뭔가 실체가 나온 거는 지금 결과로만 보면은 그때 엄청나게 많이 없는 것 그 같아요. 당시 예. 정치판을 엄청 흔들어놨죠. 예. 그래서 명태균의 입에 의해서 예. 뭐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이 뭐 논란이 되고 비판받고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용두사미가 된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이랄지 재산상 이익을 위해서 이제 본인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이제 그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자, 지금 뭐 김건희 씨 오늘 뭐 항소심 그리고 내일 윤 전 대통령 항소심 모두 생중계가 될 예정인데요. 이 부부가 모두 수감이 된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법정에서 처음 대면에 관심이 쏠리기도 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 14일입니다. 윤 전 대통령 재판에 김 씨가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이 된 뒤에 9개월 만에 재회였는데요. 재판의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김 씨 쪽을 연신 바라보며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김 씨는 윤 전 대통령 쪽을 바라보지 않은 채 시선을 피했다라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김 씨 측은 김 씨가 윤 전 대통령을 몇 차례 봤고 울컥하기도 했다며 구치소로 돌아가서 많이 울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씨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40여 개의 질문에 모두 증언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특검 첫 출석 당시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며 자신을 한없이 낮췄던 김 씨.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수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네,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는지 오늘로 2심 선고 결과에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일단 재판 내용을 놓고는 뭐 기자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김건희 씨 측의 어떤 변호인의 입장이라든지 본 거는 조금 이렇게 다른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부부가 증언 때 피고인과 증인의 위치에서 만나는 일은 사실상 굉장히 드물 텐데 화제가 됐었고요. 이 증인신문 당시에 윤 전 대통령은 이 김건희 씨를 바라보면서 미소를 띄었다 이런 이제 기자들의 브리핑이 있었고 반면 김건희 씨는 윤 전 대통령 측을 바라보지 않고 조금은 냉랭한 태도가 보였다라는 취지의 사실 브리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동 변론을 맡고 있는 유정아 변호사가 자신의 SNS에 그들도 부부입니다라는 내용의 제목의 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증인신문 도중에 실제 김건희 씨가 울컥하기도 했고 눈물을 참은 거다. 그리고 그 다음날 면회를 가보니까 그 다음날 이 구치소에서 굉장히 많이 울었다라고 김건희 씨가 이야기했다라는 취지로 이제 후일담을 이야기하기도 했다는 거죠. 아마도 이제 그러한 언론 보도를 보고 또 일각에서는 부부인데 어떻게 남편은 아내를 보고 웃는데 아내는 이렇게 냉정하게 쳐다보지도 않는 거 아니냐라는 이 비판적인 견해가 일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설명하고자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변호인이 올린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상 이것은 어떤 감정의 영역인 것이고 이 두 사람이 현재 공범의 지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김건희 씨로서는 자신의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대부분 이 증언 거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래서 증언 거부를 이제 40차례 정도 실제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부부가 재판장에서 이제 만나는 그 상황 자체가 이제 이목을 끌 수밖에 없는데 남은 재판에서도 또 만날 수 있는 겁니까? 만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특히 이제 김건희 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이배영 전 교육원장으로부터 뭐 금거북이 받은 거랄지, 그다음에 이렇게 뭐 바쉐린 시계 받은 거, 그다음에 서희건설로부터 받은 목걸이, 앙클리스 목걸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어요. 그러면 그거 자체가 단순히 김건희 씨가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윤 전 대통령 관련이 있거든요. 그럼 윤 전 대통령이 알고 있었냐 모르고 있었느냐, 아니면 어떤 청탁 메모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뇌물이 될 수 있고 알선수재가 될 수 있고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게 또 법 적용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소가 된 다음에 법원에서 특검에서 입증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 김건희 씨 됐건 김건희 씨의 재판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건에 대해서는 김건희 씨가 상호적으로 증인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여러 번 같이 부부가 법정에서 만나는 일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내일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2심 선고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관련된 그런 재판이었는데요. 1심에서는 이제 징역 5년 선고받았었는데 주요 혐의 같은 것들이 좀 어떻게 됐었죠? 네, 지금 이 체포방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사실 생중계로 보셨죠.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실행하고자 실제 경찰과 공수처에서 갔던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차 시도 때는 실패를 했습니다. 2차 시도 때 성공을 했던 것인데 그 과정 중에 윤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체포를 방해하려 했던 행위가 있었다라고 특검은 보고 이 부분을 기소를 했고 1심에서는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 판결의 형량 관련해서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이 특검에서는 징역 10년을 구했지만 1심 재판부에서는 체포방해 사건 관련해서는 징역 5년을 선고했고요. 2심 과정 중에 2심에서 과연 내일 어떻게 형량이 변경이 될 것인지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변호사님 끝으로요. 이번 2심은 내란 재판 전담부에서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영향이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많더라고요. 일단 내란 전담 재판부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변호인실에서는 이제 유언이다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언 법률 제청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제 다음에 결정하겠다고 했고 여기서 만약 판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사실은 특정인을 향한 재판부이기 때문에 유언 소지 여부도 사실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만에 하나 재판부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뭐 제 1심의 어떤 형과 비슷한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고 일부에 대해서 굉장히 뭐 증거에 대해서 유법적이다, 유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1심에 비해서 이제 재판의 속도는
훨씬 더 빠르게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잠시 뒤에 김건희 씨 항소심 선고가 나오는 대로 저희 YTN에서도 신속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 이고은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36일 앞두고 있는데요. 여야 대진표도 속속 완성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영입하는 가운데 수도권 격전지 분위기도 한층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청와대 참모들이 이제 이번 재보궐선거에 곧 출격을 한다면서요. 네, 하정우 AI 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은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한 거로 알려졌는데요. 6월 재보선에 각각 부산 북구갑과 충남 아산의 출마가 확실시되는데 민주당은 내일 인재 영입식을 열고 전략공천 신호탄을 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선거용 스펙 쌓기 훈련소냐며 파상 공세에 나섰습니다. 하수석 출마가 예상되는 부산 북갑에는 국민의힘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과 무소속 한동훈 전 대표도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박 전 장관은 아침 라디오에서 친한계의 무공천 주장에 대해 밥상까지 차려달라는 격이라고 반발했고, 한 전 대표는 대통령이 하수석 출마를 지시했다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격전지인 경기 평택을은 어제 민주당이 김용남 전 의원을 전략 공천하며 일단 5파전이 됐고 개혁신당까지 나서면 6자 구도가 완성됩니다. 한때 조국 저격수로 불렸던 김용남 후보, 조국혁신당 조국 후보를 향해 사모펀드 의혹을 언급할수록 본인에게 불리할 거라고 날을 세웠고 법여권 단일화는 처음부터 논의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유이동 후보는 황교안 후보와의 단일화는 아직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남갑에 전략 공천된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남겼는데 같은 지역구였던 안철수 의원은 분당 주민들이 환승 공천을 당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공천에서 배제된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텐데요. 당내에선 이제 지방선거 승리에 매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당이 정치검찰에 굴복한 거란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선거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하면서 당이 김용전 부원장에게 빚을 졌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서울시장 선거전도 이제 본격화되는 것 같습니다. 정원호, 오세훈 두 후보 오늘 어떤 일정 소화하고 있습니까? 네, 민주당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 오전 현역 의원 30여 명이 참여하는 용광로 선대위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정 후보는 시민이 원하는 건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이라며 오세훈 후보는 낡은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새벽 동행 자율주행 버스에 탑승해 시민들을 만난 뒤 선대위 구성도 발표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박원순 시즌2가 될 거란 시민들의 우려를 따져보자며 정책 토론도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은 16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아직 경기지사 후보를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빈틈을 개혁신당 조응천 후보가 파고들고 있는데요. 조 후보는 국회 출마 회견을 통해 민주당은 경기도민을 잡아놓은 물고기 취급하고 국민의힘은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거대 양당 대표는 오늘도 엇갈린 행보입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통시장 폭염 대책과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착붙 공약을 추가로 발표한 가운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별도 현장 지원 없이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합니다. 국민의힘 소장파 모임이죠. 대안과 미래는 오늘 아침 회의를 열고 당 일각에서 나온 송원석 원내대표 조기 사퇴설에 반대 뜻을 모았습니다. 네, 국정조사 투기 청문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오늘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종합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출석한 가운데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과 본 적도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며 관련성을 부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다음 수순은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가 될 거라고 반발했습니다. 이 특위 활동은 다음 달 8일이면 끝나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난 위법 행위엔 특검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범여권 의원 90명은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수사에 대해 우리 정부에 문제를 제기한 것을 두고 내정 간섭이자 사법주권 침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 김창민 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2차례 기각한 만큼 검찰은 법원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승훈 기자, 구속영장 청구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오늘 고 김창민 영화감독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피의자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경기 구리시에 있는 식당에서 발달장애인 아들과 함께 식사하던 김 감독과 소음 문제로 다투다 집단 폭행해 김 감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2차례 기각됐고 결국 사건은 지난달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어왔습니다.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지난 24일 피의자들을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2차례나 기각한 만큼 검찰은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구속 필요성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혐의 입증에 만전을 기해 피해자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 시민단체들이 수사가 미온적이었다며 단체 행동에 나섰다고요? 네, 전국장애인 부모연대는 오늘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앞에서 오체투지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명백한 타살 정황이 있는데도 가해자들을 불구속 상태로 내버려두고 있다며 수사기관과 법원이 무책임하다고 규탄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을 부모가 숨진 뒤에도 발달장애인이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확인하는 사투라고 강조했는데요. 결의대회에 참석한 고 김창민 감독의 유족 역시 검찰 전담수사팀의 수사를 믿을 수 있도록 명명백백히 진실을 파헤쳐달라며 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술을 담당한 의사들이 모두 수술실을 비운 사이에 환자가 의식불명에 빠졌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당시에 환자 마취를 책임졌던 전문의는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병원을 떠나버렸는데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환자가 수술실에 들어가고 12분 뒤 마취과 전문의는 병원을 떠났습니다. 여러 병원을 돌며 마취를 전담하는 프리랜서 의사 A씨는 이날도 다른 병원 일정을 소화하기 위해 마취를 마치고는 수술이 끝나기도 전에 수술실을 벗어났습니다. 결국 환자가 의식이 없는 채로 상급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A씨는 구두로 해독제 투여를 지시했을 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취하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다른 병원에 일이 생겨가지고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프리랜서 경험이 있는 마취의들은 다음 수술 일정에 쫓기다 보면 마취 상태 환자를 두고 수술실을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합니다. 이동 시간을 줄여야 되고 또 이 병원 수술 시간에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나온다는 거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배경에는 월급 의사의 2배를 웃도는 높은 수익이 있습니다. 건당 30만 원가량의 마취 수당이 전문의들을 병원 밖 프리랜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수입도 사실은 프리랜서가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프리랜서는 3.3%가 세금을 떼기 때문에 공직이들은 제대로 다 신고를 하고 들어가지만 프리랜서들은 세금을 일단 적게 내고요. 병원의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습니다. 수술이 많지 않은 병원은 상근 마취과 전문의를 두는 것보다 필요할 때마다 프리랜서 의사를 부르는 게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개인 수술하는 병원에서 마취과 선생님을 상시적으로 고용하기는 너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병원이 많지는 않죠. 마취과 전문의들의 프리랜서 전향 등으로 중증 환자를 다루는 상급 병원에서도 마취의를 구하기 힘들어 의료 공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문제로는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건강보험 수가가 지적되는데 2023년 기준 심장수술 시 마취 수가는 일본의 18분의 1, 미국의 29분의 1 수준입니다. 그런 만큼 건강보험 수가를 현실화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해 의사들이 병원을 떠나 프리랜서 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환자 안전에 대한 책임감 강화는 물론 의료 시스템 보완을 위한 고민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하게 처방한 것으로 의심받는 의료기관들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식약처는 올해 1월 마약류 식욕억제제 처방량이 많았던 의료기관 50개소를 점검하고 오남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37곳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이들 의료기관 가운데는 비만 치료로 처방할 근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1년 동안 한 사람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2,500여 개 처방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번 점검은 마약류 통합관리 시스템의 처방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나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세무당국의 7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법인세 등 약 762억 원의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약 687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넷플릭스 한국법인이 매출 대비 세액이 적었던 점 등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를 벌였습니다. 지난 2021년 세무당국은 넷플릭스에 수백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고 넷플릭스는 그중에 762억 원가량에 대해서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낮 시간이지만 흐린 날씨 속에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4.1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9도가량이나 낮은데요. 앞으로 기온은 3도 정도 더 오르겠지만 여전히 평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큰 기온 변화에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기 쉬운 만큼 체온 조절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의 하늘빛이 잔뜩 흐립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내려던 비는 대부분 그쳤지만 강원도에는 저녁까지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7도, 광주 18도, 안동은 20도로 어제보다 또 예년보다 낮아 선선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맑은 하늘이 점차 드러나겠고요. 당분간 일교차근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가 내리며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건조특보는 해제됐지만 충청과 경북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대기가 건조합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부는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뉴스나우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